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탕! 총소리가 얼어붙은 빙판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 뒤에서 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드득. 발밑 빙판에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6주 후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앞에 멀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21살 처녀 셋이. 국정원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탈북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치밀했음. 지금부터 2019년 12월 12일 밤 11시 51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당시 21살이었습니다. 수풍발전소 계측실 보조원으로 일했죠.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셨고 당에 충성하는 모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배급이 다른 집보다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늘 부족했습니다. 2019년 11월의 어느 날 저는 배급소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옥수수가루 300g을 받기 위해서였죠. 줄을 서 있던 처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네 집은 전기가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들어온다더라. 누구는 중국에서 온 물건을 몰래 판다더라.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조국을 일으킬 것이라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대는 우리가 못다 이룬 것을 이뤄야 한다고. 한국 전쟁 때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발전소에 출근했습니다. 계측실 보조원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기계 수치를 읽고 기록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 하지만 11월 중순쯤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계측기 바늘이 규칙적으로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기계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측기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매달 15일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진동. 저는 궁금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궁금증은 때로 목숨을 위협하니까요. 그런데 11월 23일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반에 살던 리순이라는 처녀가 사라진 겁니다. 순이는 19살이었고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섰다가 순이네 집 앞에 보위부 차량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이가 남쪽으로 월경을 시도하다가 총살당했다고.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순이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녀는 남쪽이 아니라 발전소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순이는 발전소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만 특별히 지목된 걸까요? 보위부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즉각 화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경 시도로 총살당한 사람의 시신은 보통 본보기로 사흘간 광장에 내걸어 놓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마을 처녀들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혼인 여부.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원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박은영을 만났습니다. 은영은 군부대 통신원으로 일하는 21살 처녀였습니다. 저희는 인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졸업 후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죠. 그날 은영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발전소 뒤편 폐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은영도 뭔가 이상한 것을 봤다는 걸. 그날 밤 10시 저는 폐가로 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상한 걸 봤어요. 군 통신망에서요. 은영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15일 새벽 2시 특정 주파수로 암호화된 교신이 전송된다는 것. 발신지는 수풍발전소 지하. 수신지는 평양 고위층 전용 통신망. 이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은영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최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인민학교 교사로 일하는 21살 처녀였습니다. 저희 셋은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미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정보예요. 미선의 정보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 반 학생의 아버지가 발전소 건설 인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술에 취해 미선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하 7층까지 파 내려갔어. 근데 도면에는 3층까지만 있더라고. 그리고 이상한 건 환풍구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환풍구가 남쪽을 향할까요? 저희 셋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 조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합치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진동, 암호화된 군 통신, 7층까지 내려가는 구조, 남쪽을 향한 환풍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터널 아닐까요? 탈출용 터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순이도 이걸 눈치챘을까요? 그래서 제거당한 걸까요?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추측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조심해야 해요. 이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일지도 몰라요.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11월 28일 새벽 4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조된 붕괴 사고.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을 방송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댐이 무너졌으니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보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7명 실종. 시신 미수습.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댐이 무너졌다면 물이 범람해야 하는데 수위는 고작 20cm만 상승했습니다.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실종자 명단에 순이의 가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순이가 총살당했다고 발표한 뒤 고작 열흘 만에 그녀의 가족이 댐 사고로 모조리 실종됐다고요? 더 기묘한 건 실종자들의 집 때문에 붉은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발전소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출입 검사가 3번이나 이뤄졌습니다. 계측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전날 밤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47분 영상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검은 차량 2대.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저는 화면을 멈추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17명. 실종자 명단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계획된 제거. 17명을 감쪽같이 없애버리기 위한 연출된 사고. 그리고 CCTV는 그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USB에 그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영과 미선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폐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해줬습니다. CCTV 영상의 내용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 보위부가 왔어요. 처녀들 명단을 작성하더라고요. 저희 셋 이름도 다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제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을 거예요. 순이처럼, 17명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후손으로서 당에 충성하라고 가르쳤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말씀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유. 저는 지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폐가를 나서며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은 자유롭게 빛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갇혀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대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 모서리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분필로 그은 듯한 X 표시.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보위부의 감시 표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이곳에 남아있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혜진이 발견한 그것은 죽음의 증거인 동시에 탈출의 열쇠였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그 길. 17명이 사라진 그 길. 혹시 그 길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날 밤 저는 다시 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계측실 야간 근무는 명목상 2명이 교대로 서지만 실제로는 1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1월 28일 새벽 3시 47분. 2대의 검은 차량. 17명이 내려가는 계단.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문. 저도 아는 문이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가는 계단 입구.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하는 3층까지만 있습니다. 발전기 설비와 냉각 시스템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3층에서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발전소 구조도를 찾아봤습니다. 계측실 서랍에 오래된 도면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보니 정확히 3층까지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3층 끝부분에 이상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여성 대피소. 이게 뭘까요? 발전소에 왜 여성 대피소가 필요한 걸까요? 게다가 다른 대피소들은 모두 1층이나 2층에 있는데 이것만 3층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면의 선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나중에 추가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이런 터널이 있었다고. 권력자들만 살아남는 터널이. 민중은 총알바지였지만 고위층은 땅 밑으로 도망갔다고. 혹시 여기도 그런 걸까요? 21세기 북한에도 여전히 그런 터널이 있는 걸까요? 저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12월 1일 밤 10시 저는 은영, 미선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는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CCTV 영상과 도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영은 군 통신 기록을 더 분석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매달 15일마다 탈출 리허설 교신이 있다고. 내용은 암호화돼 있지만
교신 시간과 빈도로 볼 때 정기적인 훈련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발전소 지하 터널은 1.8km 길이이고 국경까지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건설 인부가 술에 취해 한 말이었지만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터널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가능할까요? 3명의 21살 처녀가 고위층 전용 탈출 터널을 이용해 탈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을 건너자니 순찰조가 너무 많고 산을 넘자니 지뢰밭입니다. 브로커를 쓰자니 돈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선이 새로운 정보를 꺼냈습니다. 오늘 학교에 보위부가 사진까지 찍어갔어요. 우리 셋 다요.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갔다는 건 곧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오늘 밤 발전소에 들어가서 그 터널을 찾아보겠다고. 은영과 미선이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진실을 알고 죽고 싶었습니다. 12월 2일 밤 11시 저는 발전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해서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CCTV 각도는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도면대로였습니다. 하지만 3층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벽 한쪽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주 사용하지만 일부러 낡은 것처럼 위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계속 이어지는 계단.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10계단, 20계단, 30계단. 50계단쯤 내려갔을 때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정교한 콘크리트 터널이었습니다. 벽면이 매끄러웠고 천장에는 비상등 배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계된 탈출로였습니다. 벽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준공. 비상용 출구 1.8km.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선의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이 터널은 정말로 1.8km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강 너머까지.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옆 벽감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터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벽감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명단 확정됐나?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처녀 12명. 다음 달 15일 처리. 다른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댐 사고 못 써. 다른 방법 강구해야 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녀 12명. 다음 달 15일. 그 명단에 저희 셋이 포함돼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순이도 이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거당한 거죠. 장교들이 터널 안쪽으로 사라진 후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사각지대로 빠져나왔습니다. 계측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동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거의 통로였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없애는 길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봤던 X 표시 옆에 새로운 표시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 12.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12명 명단. 저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뜻이었습니다. 12월 5일, 저희 셋은 긴급 회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에 만났습니다. 은영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우리 이름 있었어요. 군 통신망에 넘어온 명단에. 처녀 12명. 우리 셋 다 포함돼 있었어요. 미선이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21살에 죽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해줬습니다. 터널의 존재. 1.8km 길이. 장교들의 대화. 모든 것을. 은영과 미선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그 터널. 우리가 쓰면 안 될까요? 저는 은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선도 은영을 쳐다봤습니다. 고위층이 쓰는 탈출로를 우리가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한국 전쟁도 자유를 위해 싸운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제 운명을 제 손으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나가요. 그 터널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문제가 보였습니다. 우선 터널 입구 철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그 녹슨 철문은 두 사람 힘으로도 벅찰 것 같았습니다. 3명의 약한 처녀가 열 수 있을까요? 은영이 터널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을 토대로 입구에서 얼마나 내려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 미선은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식량, 물, 옷, 응급약품. 저희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어떻게 여느냐는 것. 저희 셋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남자의 힘이.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잘못 말했다간 저희가 먼저 밀고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12월 8일 밤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남자예요. 저와 미선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누구인데?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제 먼 친척 오빠예요. 강철수라고.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지금은 탄광에서 일해요. 은영의 설명에 따르면 철수는 2년 전 상관 구타 사건으로 군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가 매를 맞았고 참다 못해 주먹을 날렸다고. 그 일로 탄광 노동자로 추방됐습니다. 은영은 어릴 때부터 철수를 알았고 그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에게도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요?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철수 오빠 친구 2명이요. 한 명은 전직 공병이고 한 명은 어부예요. 둘 다 탄광에서 같이 일하는데 탄광 사고로 곧 제거될 명단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 셋의 남자 셋, 6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발각될 위험도 커지고. 하지만 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만으론 불가능해요. 철문도 못 열고 터널 구조도 모르고 강도 못 건너요. 남자들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6명. 과연 6명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월 15일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17명처럼 제거될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철수 씨를 만나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6명이서.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에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 별들처럼 자유롭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감옥 같은 이 땅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6명.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1.8km 터널을 지나 강을 건너 자유에 닿을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대문 앞 X 표시와 숫자 12가 달빛 아래 어둡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면 저는 운명에 저항하겠습니다. 순순히 당하지 않겠습니다. 12번째 처녀가 아니라 탈출하는 첫 번째 처녀가 되겠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밤 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계획이 시작될 겁니다. 12월 9일 밤 10시 저는 은영, 미선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철수였습니다. 철수는 29살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탄광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저희를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 동생 친구분들이시죠? 저는 강철수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2년 전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구타하라는 명령이었죠. 철수는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매를 맞았고 참다 못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탄광 노동자로 추방됐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셨습니다. 조상님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나는 뭐 하는 거냐고 늘 자책했습니다. 저는 철수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기가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이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처녀 12명 명단, 고위층 탈출 터널, 12월 15일 제거 계획.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태민이었습니다. 26살, 전직 공병이었습니다. 터널과 지하 구조물 전문가였죠. 태민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터널 구조를 분석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준호였습니다. 31살, 어부였습니다. 강과 빙판을 아는 사람이었죠. 준호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건너는 건 제게 맡기십시오. 저는 이 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철수, 태민, 준호.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제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영이 말했듯이 태민과 준호도 탄광사고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 둘도 데려가야 합니다. 걔들도 죽을 상황이거든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은영과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험도 2배가 되겠죠. 하지만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6명이서. 철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가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6명. 아니, 곧 7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한 명이 더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인데 걔도 명단에 올라 있어요. 19살 처녀예요.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7명. 너무 많은 걸까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말했습니다. 데려오세요. 함께 가요. 그날 밤 저희는 첫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7명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는 발전소 내부 정보와 순찰 패턴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은영은 군 동향을 파악하고 교신을 감청하기로 했습니다. 미선은 식량과 의약품을 조달하고 위장 이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문 개방, 사람 운반 같은 것들이었죠. 태민은 터널 구조를 분석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강 도하 작전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72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그 안에 정보를 수집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리허설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월 15일이 지나면 저희는 모두 죽을 테니까요. 12월 10일 첫날, 저는 발전소 순찰 기록 3달치를 입수했습니다. 제 직위로 접근 가능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 15분간 순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순찰조 교대 시간과 주간 회의가 겹쳤던 거죠. 15분. 고작 15분이었지만 이게 저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은영은 군 통신망을 계속 감청했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었지만 12월 13일 발전소 전구역 보안 점검 지시가 내려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하시설도 포함이었습니다. 터널이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저희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탈출로도 없었습니다. 은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12일 밤에 가야 해요. 하루 앞당겨야 해요. 12월 10일 둘째 날 밤 철수와 태민이 발전소 외벽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터널 출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미선이 알아낸 정보로는 강변 어딘가였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몰랐습니다. 태민은 환풍구 배치를 분석해서 출구를 추정했습니다. 강변에서 430m 지점. 준호가 그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준호는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보고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빙판 두께 15cm. 도하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치라이트가 문제입니다. 7초 간격으로 회전하는데 사각지대가 고작 12m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12m 사각지대로 7명이 모두 숨을 수 있을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건너야 합니다. 일렬로. 체중을 분산시켜야 빙판이 안 깨집니다. 12월 11일 셋째 날 저희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폐가에서 새벽 2시에 모였습니다. 철수와 태민이 철문 열기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잡이에 헝겊을 감고 천천히 돌리고 문을 밀 때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것. 여러 번 연습한 끝에 소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준호는 빙판 도하 연습을 시켰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를 가르쳐줬습니다. 발을 평평하게 디디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걷는 것. 저희는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특히 저와 은영, 미선은 빙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은영은 수신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정지, 2번 깜빡이면 전진, 3번 깜빡이면 위험. 저희는 암호를 외웠습니다. 생명이 걸린 암호였습니다. 연습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미선이 신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발목이 부어올랐습니다.
은영이 간호지식을 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찜질과 붕대 고정. 미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가야 해요. 저는 미선의 의지를 봤습니다. 부러진 듯 보이는 처녀였지만 내면은 강철 같았습니다. 하지만 12월 11일 저녁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은영이 급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들, 큰일이에요. 군에서 12월 13일 특별점검 지시가 내려왔어요. 발전소 전구역 보안 점검이래요. 지하시설 포함이요. 7명 모두 침묵했습니다. 터널이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저희가 쓸 수도 없고 다른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2일 밤에 가야 합니다. 내일 밤이요. 하루 앞당겨야 해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요. 식량도 부족해요. 미선의 발목도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완벽한 준비란 없다고. 순간의 결단이 생사를 가른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요. 12일 밤에 가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7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12일 낮 저희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미선은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사흘간 결석하겠다고. 은영은 군 통신망에 정기 휴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발전소에 가족 집안일로 야간 근무를 교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달 동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모두 승인됐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가 지금 탈출의 열쇠가 됐습니다. 식량을 점검했습니다. 옥수수가루 2kg. 7명이 3주 먹을 양이었습니다. 소금 100g. 설탕 50g. 턱없이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약품도 점검했습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미선이 학교 구급상자에서 몰래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개의 작은 쇠붙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젠이요. 얼음 미끄럼 방지 발톱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손마디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밤새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남아야 감사하죠. 저녁 8시 저희는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폐가에 7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7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은영, 미선, 철수, 태민, 준호, 그리고 은영의 사촌동생 영희. 영희는 19살이었고 오늘 처음 합류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겠다는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각오되셨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다는 것. 그때 미선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각자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살아남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가 잘 있다고. 자유로운 곳에 있다고. 저는 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살아야 한다는 의지 사이에서 7명 모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로의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은영의 가족 사진을 받았습니다. 은영은 철수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미선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돌고 돌아 7장의 사진이 섞였습니다.
생명의 골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희는 각자 집을 나섰습니다. 집결지는 발전소 후문 500m 전방 폐창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6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5분. 15분 후면 출발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12분입니다. 12분이 우리 생명입니다. 12분 안에 터널 입구까지 도달 못하면 순찰조에게 발각됩니다.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모두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48분, 49분, 50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1시 51분 정각.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출발합니다. 7명이 폐창고를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담벼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달빛도 피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3달 동안 분석한 지도대로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도 조심했습니다. 발전소 후문이 보였습니다. 철수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7명 모두 벽에 붙어 섰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54분. 8분 남았습니다. 태민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해정 도구였습니다. 태민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1분, 2분, 3분.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1분 초과했습니다. 남은 시간 11분. 철수가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갑니다. 7명이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지하로 향했습니다. 저는 앞장섰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3층.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모두 발걸음을 더 조심했습니다. 계단 중간쯤 왔을 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7명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손전등 불빛이 계단을 비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교대조였습니다.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손짓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숨겨진 문 앞이었습니다. 철수와 태민이 양쪽에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끼.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10초, 20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CCTV 각도를 틀어놓은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손짓했습니다. 들어갑니다. 7명이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앞에 계단이 펼쳐졌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긴 계단.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전등을 켰습니다. 7개의 불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뛰어. 전력으로 뛰어. 지금부터 1.8km입니다. 7명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0계단, 100계단.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콘크리트 통로. 천장이 낮았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여야 했습니다. 뛰어. 철수가 외쳤습니다. 7명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발소리가 터널에 울렸습니다. 쿵쿵쿵.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0m 지점. 미선이 비틀거렸습니다. 발목 부상이 재발한 거였습니다. 으악. 미선이 신음했습니다. 은영이 달려가 미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미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000m 지점. 준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31살. 7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게 보였습니다. 철수가 뒤에서 준호를 밀었습니다. 형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요. 준호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습니다. 1200m 지점. 영희가 넘어졌습니다. 19살 어린 처녀였습니다. 체력이 가장 약했습니다. 으악. 영희가 무릎을 짚고 쓰러졌습니다. 은영이 달려갔습니다. 영희야, 일어나. 언니가 도와줄게. 은영이 영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뛰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7명 모두 한계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죽습니다. 1500m 지점.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출구다. 태민이 외쳤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솟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300m, 200m, 100m. 드디어 1800m 도착. 철제 해치가 보였습니다. 태민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 열렸습니다. 녹이 슬어서 뻣뻣했습니다. 안 돼. 태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함께 힘을 줬습니다. 하나, 둘, 셋, 쾅. 해치가 열렸습니다.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7명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눈앞에 두만강 빙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빙판을 확인했습니다. 두께 15cm. 도하 가능합니다. 주머니에서 아이젠을 꺼냈습니다. 7개.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빠르게 신었습니다. 발에 쇠붙이가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창고 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조였습니다. 해치 열리는 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이 7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휙!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뛰어! 철수가 외쳤습니다. 7명이 빙판으로 달려갔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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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귓가를 휙 지나갔습니다. 계속 뛰어. 철수가 외쳤습니다. 빙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젠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빙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드득, 우드득.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여기로. 이 라인으로만 걸어요. 일렬로 이동해요. 7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한 줄로. 체중을 분산시켰습니다. 빙판이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총알이 빙판에 박혔습니다. 툭, 툭. 얼음이 튀었습니다. 강폭 80m.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쿵. 미선 발밑 빙판이 무너졌습니다. 꺄. 미선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미선을 집어삼켰습니다. 미선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와 은영이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으악! 미선이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미선을 업었습니다. 버텨요. 조금만 더요. 남은 40m를 질주했습니다. 탕! 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져서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강 반대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7명 모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저희를 쫓아올 수 있어. 숲으로 가야 해. 7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선을 철수가 업었습니다. 숲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변에서 2km쯤 떨어진 곳. 깊은 숲속 동굴이 보였습니다. 7명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모두 헐떡였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살았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1.8km 터널을 지나 80m 빙판을 건너 총알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7명 모두. 한 명도 잃지 않고 미선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은영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외투를 벗었습니다. 미선에게 덮어줬습니다. 철수와 태민이 나뭇잎을 모았습니다. 보온을 위해서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는 서로 도왔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명이 물에 빠지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동굴 안첫 식사.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7명이 먹으니 한 숟가락씩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제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한 명도 버리지 않아. 밤새도록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새벽녘 중국공안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하지만 공안은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멀까요? 얼마나 더 걸어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20초의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온 저희였습니다. 이제 3,800km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동굴 안에서 보낸 첫 24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선은 저체온증으로 계속 떨었습니다. 은영이 배운 간호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제 외투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철수와 태민이 나뭇잎을 모아 보온했습니다. 준호가 자기 옷까지 벗어 미선에게 덮어줬습니다. 7명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동굴 안첫 식사는 초라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7명이 먹으니 한 숟가락씩밖에 안 됐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렸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2시간씩 돌아가며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별만 총총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땅에서 보는 별이었습니다. 새벽녘 중국공안이 지나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숲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모두를 깨웠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7명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탈북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 찾아봐.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저희는 모두 총살당할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공안은 동굴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번 비춰보고는 지나갔습니다. 너무 깊숙이 있어서 보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동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계획. 약속 장소는 강변에서 5km 지점 폐가였습니다. 은영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브로커였습니다. 돈은 나중에 한국에서 갚기로 했습니다. 12월 13일 밤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철수가 업고 갔습니다. 5km를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폐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하지만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잡혔을지도 몰라요.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 브로커를 대거 체포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끼리 가야 합니다. 브로커 없이. 베이징까지 가야 해요.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베이징까지 약 3,800km예요. 걸어서 2달쯤 걸릴 겁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2달. 옥수수가루 2kg으로 7명이 2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공안에게 잡힙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갑시다. 한국까지. 걸어서라도. 12월 14일부터 저희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식량 위기였습니다. 하루에 15km씩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마을을 피해 산길로만 갔습니다. 옥수수 가루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모두 한계였습니다.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배고파요. 못 걷겠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뭔가 구해올게요. 준호는 작은 내를 찾아갔습니다. 어부 출신답게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7마리였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발각됩니다. 날 것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7명이 7마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한 마리씩.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부상과 치료가 문제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태민의 발에 동상이 생겼습니다. 발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은영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눈으로 마사지하고 천으로 감쌌습니다. 악화를 막았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 행군도 이랬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며 나라를 지켰구나. 그 생각이 힘이 됐습니다. 저희도 해낼 수 있다고. 선조들이 해낸 일을 저희도 할 수 있다고. 12월 24일 밤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지붕 아래 잘 수 있었습니다. 7명이 폐가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이 창고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감자 3개였습니다. 싹이 나고 쪼그라들었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맞았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축제를 하겠죠.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겠죠. 하지만 저희는 폐가에서 감자 3개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7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어서.
셋째 주는 검문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진입하자 검문소가 늘어났습니다.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모두 비틀거렸습니다. 1월 2일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31살. 가장 나이가 많았고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저희는 하루 휴식을 결정했습니다. 준호를 살려야 했습니다. 식량은 없었습니다. 눈 녹인 물에 소금을 타서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은영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산나물이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눈 아래 숨어 있는 나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물을 뜯었습니다.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쓰고 즐겼지만 먹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마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수와 태민이 작은 마을에 접근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창피했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찾은 것은 반쯤 먹다 버린 빵 2개였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져왔습니다. 곰팡이를 떼어내고 먹었습니다. 7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5째 주 베이징까지 200km 남았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모두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얼굴은 때로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미선이 쓰러졌습니다. 걷다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영이 진단했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업고 갑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오빠도 힘들잖아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업어요.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철수가 미선을 업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은영이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태민이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7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좀비처럼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0km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피로가 뒤섞였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사람의 등만 보며 쓰러지면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1월 16일 저녁 7시. 드디어 베이징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저희는 35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3,800km를 걸었습니다. 7명 모두. 한 명도 잃지 않고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지도에서 본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해냈구나. 저희가 해냈구나. 경비원이 저희를 봤습니다. 누더기 입은 7명. 뼈만 앙상하게 남은 7명.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경비원이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대사관 의무실이었습니다. 옆을 보니 은영과 미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군요. 사흘 동안 계속 주무셨어요. 사흘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잤다니.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영양실조도 심했고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7명 모두 회복 중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모두 살았구나. 한 명도 잃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월 19일 국정원 요원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탈북 경로. 저희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원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풍발전소 지하 3층에 숨겨진 터널. 1.8km 길이. 고위층 탈출로. 여성 대피소로 위장. 댐 붕괴 사건의 진실. 17명 실종의 진실. 처녀 12명 명단. 모든 것을.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장교들의 대화. 터널 구조. 1995년 준공이라는 벽면 글씨. 모든 것을. 은영이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군 통신 기록. 암호화된 교신. 매달 15일 탈출 리허설. 고위층 명단. 기억나는 이름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미선도 증언했습니다. 건설 인부의 증언. 주민 감시 체계. 보위부의 처녀 명단 작성. 요원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저희도 북한 고위층 탈출로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그 터널을 이용해 탈출했다는 건 처음입니다.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져온 다른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처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제거, 주민 감시 체계. 이건 북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1월 22일,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명 모두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꿈 아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 해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3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북한과 다른 어휘들이 많았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직업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나원 원장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울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 4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 취직했습니다. 은영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선은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됐습니다. 철수는 건설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태민은 지하철 공사 기술자가 됐습니다. 준호는 수산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영희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이제 3살입니다. 탈북민 인권 강연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민회관에서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300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3명의 21살 처녀. 고위층 탈출 터널. 1.8km. 빙판. 총성. 3,800km. 35일. 모든 것을. 한 70대 남성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준 자유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은영, 미선과 만났습니다. 서울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5년 만에 변화를 나눴습니다. 은영은 간호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정식 간호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미선은 초등학교 정교사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감은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가 생각나. 어떻게 잊어? 매일 꿈에 나와. 근데 후회 안 해. 나도. 여기 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남자들도 따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건설 현장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태미는 지하철 공사 기술팀장이 됐습니다. 준호는 수산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영희는 대학 3학년이 됐습니다. 철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7명 모두 살아남은 게 기적이지. 준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야. 우리 민족의 저력이지.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한강의 기적도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북한 고위층 탈출 네트워크 파, 주요 지하시설 위치 확인, 권력층 내부 갈등 징후 포착. 김혜진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로 우리가 북한 내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 실태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매년 11월 28일이 되면 7명이 모입니다. 댐 붕괴 사건일입니다. 17명을 위한 추모입니다. 묵념을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연을 합니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한국전쟁을 이겨내셨죠.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저희 탈북민들도 그 정신을 배웁니다. 자유는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연대로 쟁취한 겁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한국전쟁 때 부산까지 피난 갔었네. 그때 우리도 살기 위해 걸었지. 자네들처럼 서로 의지하며. 자네들은 우리의 후손이야. 잘 살아주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증언합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17명을 기억하고 새로운 탈북민을 돕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유는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빙판과 총성과 35일의 고통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값어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킨 나라에서 다음 세대가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그리고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아직 북쪽에 남은 처녀들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2019년 12월 12일 밤 21살 처녀 3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증언하며, 싸우며.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김혜진, 박은영, 최미선, 그리고 강철수, 리태민, 박준호, 박영희. 7명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는 아직도 수많은 혜진이, 은영이, 미선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